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려의 지배층의 이런저런 면모들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크게 얘기했던 사건이 두 개였었던 것 같아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요 사건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사건, 뭐, 물론 이 두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도 잘 알고 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이 갖는 공통의 역사적 의미예요. 역사적 의미.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가 뭐였어요? 문벌 귀족이었죠. 근데 본인의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왕한테 자기 딸과 결혼할 걸 여러 차례 강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벌 귀족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게 이자겸이었고 그 문제를 개혁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문벌 귀족한테 맡겨서 잘 안 된 게 묘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어, 문벌 귀족들이 문벌 귀족들이 제 역할을, 즉 사회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 보인 사건이 바로 이 두 개 사건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겸에 난 묘청에 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벌 귀족들이 사회 지배층으로서 지도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문벌 귀족이 지배층인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는 거죠. 즉 지배층이 바뀔 때가 됐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문이 지배층인 사회가 바뀌면 그 다음 스텝은 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과 무를 함께 한번 이렇게 나와봤는데 뭐 문과 무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문이라고 하면 글쟁이들이고 그러면서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무하면 칼잡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문벌귀족들이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문벌귀족이 지배층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문벌귀족들은 모든 관직을 문과 무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문과 무로 나눈다면 문벌귀족들은 문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지배층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요 얘네들 무인 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심했어요. 고려 초부터 좀 심한 면이 있었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고려일 때 중국이 송나라라고 했었죠. 송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 그래서 약간의 송나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원래도 무신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고려 역사 배우면서 좀 중요하게 배웠던 장군이 뭐 강감찬이나 윤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장군으로 배웠지만 다 문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 최고 지휘권을 무신한테 안 줘요. 무신들은 관직 승진에 제한도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무신들이 이런 차별들을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분노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다 대고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으로서의 제 역할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신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신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통해서 문벌 귀족들이 사회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문벌 귀족들이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두 문장도 이 괄호 안의 문장도 의종이 처음에 개혁을 실시했지만 점차 정치를 멀리했다.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의종을 욕할 만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의종도 처음에는 개혁을 실시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차 정치를 멀리했다는 건 뭐예요? 해도 안 된다는 뜻이죠. 기존의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시스템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왕 한 명으로 이걸 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변화가 너무 거칠게 나타나는 거죠. 보현원의 난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무슨 사건이냐면 보현원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왜 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만한 의자 같은 거 해놓죠. 어, 의자라기보다는 왜 공원 같은 데 가시면 지나가는 사람들 앉을 수 있게 그리고 햇빛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지붕도 해놓고 아주 간단한 건물 형태로 해놓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정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현원은 정자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래서 궁궐 바깥에 있는데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놀러 가기 좋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되게 예쁜 카페다. 되게 분위기 좋은 카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의종이 말년에 자주 갔어요. 집권 후반기에 자주 갔는데 가서 뭐 하겠어? 술 한잔 하는 거지. 근데 가면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면 누구랑 가? 문신들이랑 간다고. 무신들도 가요. 문신들은 가면 뭐 할까? 왕이랑 어울리면서 막 시도 한 수 읊고 수도 한잔 하고 뭐야 술도 한잔 하고 해요. 그러면 무신들은 가서 뭐 하겠어? 무신들은 호의 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부터가 사실은 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 왜냐면 여기 따라가는 무신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가장 높은 무신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신들은 왕이랑 어울리면서 술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거기를 무신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거 자체로 기분이 나쁜 모습이지. 안 좋은 모습이지. 좀 차별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문신 중에 한 명이 아마 술이 좀 취했나 봐요. 무신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며? 그럼 쎄야겠네. 너랑 너 나와봐. 나와서 맞짱 한번 떠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바키라 그래서 그냥 맞짱 시키는 건 아니고 수바키라 그래서 지금의 태권도의 원형이 되는 대련형 스포츠가 있어요. 무술이 있어. 이걸 대련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따라온 무신들도 무신들 중에 제일 높은 양반들이라 그랬죠. 다 나이가 많은 양반들이야. 막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래요. 근데 그 양반들을 자기들 재밌자고 수바키를 대련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말려야 돼? 왕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근데 왕이 의종이 뭐라고 하냐면, 와, 재밌겠다. 한번 해봐. 맞짱 한번 떠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격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왕이 시키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무신 둘이서 이렇게 막 이크 하면서 막 대련을 해요. 그러면 승패가 나뉘었겠죠, 어쨌든. 그러면 패배한 무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60대 초반이에요. 얘도 나이가 지긋해. 그런데 문신이 패배한 무신을 데려다가 앞으로 부르면서 졌네. 아유 나약해가지고 이러면 네가 나라를 지키겠냐 이러면서 막 뺨따구로 때리고 막 그래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한 나라의 지도층 인사고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관직자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지금의 빗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국무총리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육군 장군들 데려다가 이런 거 시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모습 자체는 다른 이 무신들에 대한 어떤 이 대련한 무신에 대한 무시이기만 한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신들 전체에 대한 무시 행위죠. 이거는 무신들 전체에 대해서 뭔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멸시 행위지, 멸시 행위.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을 보고 있었던 당시에 따라갔던 무신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술 마셨던 사람들이 보현원에서 술을 많이 먹었고 여기서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던 무신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런 무신들이 밤에 무신들을 탁 불러 모아서 니네 아까 봤지? 우리 무신들한테 쟤들 문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왕이 어떻게 하는지 봤지.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지금 밤이지. 문 다 걸어 잠궈. 그리고 왕 빼고 문신들 싹 다 죽여. 이렇게 해서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의종은 죽진 않지만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이게 보현원의 난이고요. 이 보현원의 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무신 집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권층, 지배층이 교체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보현원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많은 문신들이 죽게 되고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무신들은 원래부터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 기구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느낌이 오는 거야. 봐봐, 지금 우리 제도사 할 때 중방이라는 회의 기구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중요한 회의 기구가 아니었던 거야.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신들이 차별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문신들을 다 죽이고 왕도 죽이진 않지만 폐위시키죠. 그게 보현원의 난이었었고 그 뒤로 집권을 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회의기구인 중방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봐. 요, 요 시기에 요 시기가 이제 무신 정권의 시작이죠. 요때 뭐가 벌어졌다는 거야? 요때 보현원의 난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술 먹다가 막 대련시키고 그 사건이 요때 벌어진 거고 요때 이제 정중부가 문신들을 싹 다 죽이면서 집권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무신 집권기가 시작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 골라서 중요한 사람만 골라서 외워야겠죠. 딱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단 그냥 대충 봐도 집권 길이가 유달리 긴 사람들이 있죠. 최충원, 최후 길어 보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앞에 한 세 명은 성이 다르죠. 정, 경, 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서로 남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물려줬을 리가 없겠죠. 죽이고 빼앗은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죽이고 빼앗은 거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 네 명은 어때요? 다 최씨죠. 얘들은 최씨 패밀리인 거야. 즉 최충원 때부터 최우, 최항, 최의는 각각 아들 관계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물려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중방은 원래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 중방은. 그죠? 근데 교정도감부터는 새롭게 최충원이 만든 거겠죠.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최충원이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안정화시켰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중방이 아니고 자기만의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게 교정도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사람은 최충원과 그 뒤에 최우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충원인데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합니다. 교정도감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역할은 어디서 했어요? 원래는 이성육부에서 했었죠. 그러면 이성육부에서 특히나 중서문화성에서 하던 역할인데, 그죠? 그러면 중서문화성에서 하던 역할을 교정도감이 가져갔고 최충원이 이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교정별감이 이 교정도감이라는 기관의 가장 높은 자리야. 여기에 최충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원래 중서문화성에서 하던 역할을 교정도감이 가져간 거니까 그럼 중서문화성은 남아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도 기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에 속하는 관료들은 출근은 해요. 출근은 해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은 다 교정도감에서 하는데 이러고 그냥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본인이 교정 별감으로 취임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 사병기구로 도방을 운영하는데 도방은 최충원이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경대승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강화한 거죠. 경대승 혹시 기억나실까요? 얘예요, 얘. 두 번째. 이 사람이 경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집권자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도방을 조금 더 키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 고려의 무신 정권이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나라도 기존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종종 보이는데 그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무신이 본인이 직접 왕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같은 경우에 군인 황제 시대 기억나시죠? 그런 식이라고. 그런데 얘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그래도 고려가 유교 사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집권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하진 않아요. 물론 왕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우긴 하죠. 그 고려가 왕건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실 가문은 왕시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시성에 왕위 계승 후보자들 중에서 무신집권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왕으로 앉혀요. 왕실 가문 중에서 앉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권력은 없지. 실제 권력은 다 무신집권 최충원한테 가 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왕을 없애진 않는다는 거야. 즉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뿐이지만 어쨌든 왕씨 가문의 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신하로서 권력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명종한테 봉사십조를 제출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제가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왕께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조금 더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다는 거지. 왕은 실질적인 권력은 없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최충원 이 무신집권자 본인이 왕이 되진 않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봉사십조 얘기가 나오는데 요쯤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서류를 한번 그러니까 글들을 고려시대 이후에 나왔던 글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에, 그 우리가 배웠던 게 크게 네 개가 있거든요. 태조 왕건 때. 그때 두 권이 나오죠. 자기 후손의 왕들을 위한 매뉴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을 위한 매뉴얼이 나오죠. 왕을 위한 매뉴얼이 뭐였어요? 후뇨 10조였죠. 너무 개판으로 쓰는데. 왕을 위한 매뉴얼은
훈요 10조였죠. 그다음에 신화를 위한 매뉴얼은 계백 료서였죠. 그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성종 때. 성종 때는 이 책을 바탕으로 삼아서 제도 개혁을 하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완비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다음에 이때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이 명종께 올리는 게 명종은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최충원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충원이 올리는 게 봉사 10조.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는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최후입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신집권기 이후로는 무신집권자가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고스란히 권력을 물려준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최후는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조금 웃긴 건 정방이라는 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최후 개인 집에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나와 있다시피 인사권을 장악하는 건데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죠.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잖아. 근데 교정도감을 만들었다고 해서 최충원이 모든 기관들을 빠짐없이 다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최후는 정방을 세워서 인사권을 관리함으로써 고려의 모든 기관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넣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기관을 최후 본인이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요거 인사권 관리하는 거 요거 원래는 어디서 하던 거예요? 원래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성육 부제잖아. 그 이성이 중서문화성 상서성이었죠. 중서문화성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상서성에서 실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서성에는 육부가 들어가 있죠. 이 육부 중에서 인사권을 관리하는 자리는 2부죠. 2부. 요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방인데요. 서방은 문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신을 되게 대접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방이 좀 의미가 있는 건 사실 무신들은 정치를 해봤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싸우고 훈련받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신들은 어떻게 보현원의 난을 계기로 집권을 하긴 했지만 통치의 전문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신 집권 초반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표 봐도 처음에 정중부 경대승 이휘민 나올 때는 되게 집권하는 기간도 짧고 막 죽이고 빼앗는다고 하고 되게 혼란스러웠을 게 느껴지죠.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 우리 무신들이 어떻게 막 집권은 했지만 문신 없이는 무신들끼리는 국가 통치는 어렵구나라는 걸 그 한계점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한계점을. 그래서 아 문신이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을 되게 대접해 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등용시켜서 국가의 통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방은 문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별초는 군사적 기반,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대. 군대인데 앞서서 비슷한 걸로 최충원의 도방이 있었죠. 근데 도방 같은 경우에는 사병적 성격이 강하다고 아까 써 있었죠. 그래서 도방은 사실상 개인 경호원이에요. 그래서 어, 최충원이 무슨 일 생기면 그 최충원을 지킬 수 있게끔 운영하는 그런 사실상 개인 병력이고 개인 경호원이라고 봐야 되고 삼별초는 공식 군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공식 군대의 성격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외적이 침략했어. 외적이 침략하면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방은 최충원 주변으로 달려가서 최충원을 지켜요. 삼별초는 국경 지역으로 달려가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봐주시고 이 키워드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무신 집권자들 중에서 딱 2명 기억해달라 그랬어. 정중부가 시작이잖아요. 정중부도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 근데 이 2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충원과 그 아들 최후. 왜? 얘들이 무신 집권기를 안정화했으니까. 최충원은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있었어요? 교정도감.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었어? 교정도감하고 또 뭐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정도감하고 왜 답을 주셔야 돼. 도방 있었죠. 도방. 아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사병기구인 도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올린 글. 그 왕이 누구인지는 모르셔도 괜찮아. 왕에게 올린 글. 봉사 10조. 그래서 최충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정도감, 도방, 그 다음에 봉사 10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후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한번 넘어가고 한번 얘기해 보자. 뭐뭐 있었어? 세 개.
정방, 그죠? 인사기구, 정방. 그 다음에 문신, 문신들 있는 기구, 서방. 그 다음에 군대기구, 군부대로 삼별초. 그래서 최충원의 교정도감, 도방, 봉사십초, 최후의 정방, 서방, 삼별초.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 천민이 봉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상은 하시겠지만 무신집권기 초반기에는 정치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란이 많이 벌어져요. 반란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반란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지. 일단은 가장 이 반란의 이유, 봉기의 이유를 보면 뭐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A를 왜 두 번 써? 일단은 얘들이 통치에 전문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를 잘 못했겠죠. 그러면 정치를 잘 못하면 힘들어지는 건 백성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신 정권이 정치를 이따위로 하는 게 잘 못하는 게 그게 불만이겠죠. 그래서 통치 내용에 불만인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불만일 거예요. 무신 집권기에 무신들이 정치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했다는 것 자체가 불만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권 자체가 불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천민들이 이의민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나는 왜?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천민들이나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분제의 이념을 건드리는 신분제를 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반란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게 다른 시대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고려 시대에 벌써 신분제를 깨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되게 좀 이른 면이 있죠. 근데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반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집권 자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한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 그다음에 통치 내용, 통치 내용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제를 타파한 경우, 그러니까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그래서 통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무신 집권기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신분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은 신분제 이의민 같은 낮은 신분의 출신이 무신 집권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분 사회 이념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반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들을 요거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세 개. A, B, C. A는 뭐였어요?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래서 집권 자체. 그다음에 B는 뭐였어? B는 무신들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를 하는 모습이 너무 못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통치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C는 뭐였어요? C는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의 어떤 집권자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왜 못해? 나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신분제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이 있는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서경유수래죠. 서경 어디예요? 여기 평양이잖아, 평양. 그러니까 서경유수라고 하면 평양에 서경을 관리하는 지방관인 거야. 그러니까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하면 조이총은 이미 서경유수로서의 관직이 있는 거죠. 즉 얘도 귀족이야. 그러니까 얘가 일으키는 반란은 A, B, C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여기에 속하겠지. A에. 그죠? B. 망이망소이의 난. 망이망소이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름부터가 뭐 귀족스럽진 않죠. 그렇기도 하고 난이 벌어진 지역이 공주. 공주보다는 더 중요한 게 명학소래요. 여기는 충남 공주죠. 명학소. 소 기억나세요? 소? 요거 뭐예요? 우리 제도사에서 지방제도 할 때 배웠죠. 향부곡소. 차별받는 지역들. 그죠? 얘네들. 얘네들이 벌인 반란이 바로 이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진 망이망소의 난입니다. 그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는 김삼이 효심 이 사람들은 정말 100% 농민이에요. 농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반란은 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깜빡했네요. 망이망소의 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별받는 사람들이 벌인 반란이라 그랬죠. 그럼 ABC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일단 차별받는 사람들이 벌인 반란이니까 요 신분제를 흔들려는 의도, 요 C가 조금 있겠죠. 그다음에 얘들이 아예 천민은 아니기 때문에 B 통치 내용에 대한 반발도 조금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농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은 B죠, B. 통치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만적의 나는 만적이 최충원의 개인 노비란 말이에요. 그럼 딱 봐도 보이죠. ABC 중에 어디겠어? 당연히 C겠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적의 나는 그것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최충원 개인 노비 출신이래. 그러면 이 최충원 개인 노비가 일으킨 반란이니까 벌어진 지역이 최충원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개경일 거 아니야, 수도. 그죠? 그러니까 만적의 난도 개경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벌어진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서경유수 조유총의 나는 이미 귀족인 사람이 벌인 반란이니까 무신들의 집권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A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집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망이망소의 나는 공주 명학소 차별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벌인 반란이니까 C 신분제를 흔들려는 거구나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얘들이 아예 천민은 아니니까 통치 내용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김삼이 후심은 아예 일반 농민이랬죠. 그러니까 아예 B죠. 아예 통치 내용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만적의 난의 만적은 최충원의 개인 노비, 즉 천민이니까 C 신분제를 흔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중에 사실은 A 집권 자체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B 통치 내용에 대한 불만, C 신분제를 흔들려는 시도 이 세 개 중에는 신분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시대에 잘 안 보이는 모습이거든. 집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통치 내용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분제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요 시기에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이나 만적의 난 이런 사건들은 신분제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 사건들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대표적인 반란들만 몇 개 봤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반란들이 좀 더 있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요 네 개의 반란과 이 반란의 성격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적의 난 때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이 왕후장상의 씨, 이 씨는 가문을 얘기하죠. 가문을 얘기하는데 왕후장상은 왕은 왕이고요. 후는 제후를 얘기해요. 장은 장군을 얘기하고요. 상은 재상을 얘기해요. 다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제후, 장군, 뭐 재상 이런 높은 자리를 하는 가문이 따로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적의 나는 신분제 사회를 흔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